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 온라인 수업이죠. 이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진도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우리 이제 신라 부분 다시 볼게요. 우리 이제 진도는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업 방식은, 수업 순서는 오른쪽에 조금 쓸게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수업의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원래 역사를 어찌 보면 설명하는 아니면 역사책 같은 것에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가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거나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수능 특강 같은 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정치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발해까지 통일신라 이후에 발해까지 정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차시는 경제사회문화 이걸 한번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6세기 전성기였었던 신라를 봤었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자, 이렇게 특히나 진흥왕 때는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었죠. 이 영토 확장을 근데 함에 있어서 뭐 고구려랑 그 다음에 백제를 공격을 했었죠.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는 내부적으로 안정된 후에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신라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신라는 이 고구려와 백제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오게 돼요. 뭐 이 사이에 뭐 진지왕 뭐 이런 애가 있는데요. 자, 이런 애들은 뭐 음란하고 어찌고 편백되어 뭐 신라들에 의해서 뭐 끌어내려졌다라는 삼국 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삼국 사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삼국 유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야사의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사로 받아들이긴 좀 그런데 그래도 뭔가 격변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순서가 벗어나서 이제 교체가 되고 왕권이 상당히 이렇게 약화되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바로 진평왕인데요. 진평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모습들을 보였어야 됐을 텐데요. 자, 이 진평왕 같은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였었느냐 이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왕권을 이제 강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왕족, 뭐 우리 이사간부터 김씨, 석씨, 박씨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애들은 왕이 될 제목들이었잖아요. 자, 이런 애들 왕을 이제 옛날부터 어떻게 해왔거나 아니면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골족이라고 불렀어요. 골족. 자, 뼈. 그냥 이런 골족이라고 불렀었는데 뭐 김씨가 독점을 하긴 했죠. 그래도 얘네들도 다 골족으로서 어느 정도 왕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김씨 내부에서도 특정 가문이 이제 왕을 이제 꾸준히 뭐 독점을 하거나 했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진지왕 때 왕권이 조금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다시 뭐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로 끌어올릴 그런 뭔가 묘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평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골족 중에 자기 집안이 바로 대대손손 이제 아주 왕만 하는 그런 이제 순수히 우리 집안 외에는 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골족을 자신의 집안을 신성화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집안 직계 라인을 성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골이라고 부르면서 나머지 골족이 뭐가 됐냐면은 진골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골이라는 칭호 자체는 이제 자기만이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거의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진평왕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자기 직계 라인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뭐 진덕여왕 같은 경우도 조금 이게
떨어진 건데, 자,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골이라는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뭐 김씨만이 아닌 진골이면 모두가 다 자격이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 직계였던 이 라인만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구려와 백제가 미친 듯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누군가는 동맹을 맺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 신라 같은 경우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 중국과 이제 이 점 당항성을 기점으로, 이 당항성이라고 이렇게 뭔가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로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김춘추. 자, 김춘추를 보냈는데 이 김춘추를 연개 소문이 가둬버리죠. 왜 가두냐면, 자, 니네가 니네에게 줬었던 이 땅 다시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연개 소문이. 근데 사실 김춘추는 사신으로 갔지 자기가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땅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 연개 소문이 김춘추, 사신으로 고구려에 갔었던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근데 김춘추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망쳐 나와서요. 자, 근데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대로 이제 신라를 도와줄 리가 없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바로 중국이죠. 자, 중국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뭘 맺게 되냐면은 당 동맹을 맺게 돼요. 자, 여기에 이때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도와줬던 게 김춘추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이때 뭐 법흥왕과 진흥왕 시기를 거쳐서 이제 멸망시켰던 이 남쪽의 나라 하나 있죠. 뭐예요? 가야의 왕족이던 김유신. 그러니까 여기는 문, 여기는 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에 이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을 이제 견뎌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자신들의 어찌 보면 이 지위도 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를 어찌 보면 이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이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김춘추는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어요. 자, 누구나 다 이 왕의 자격이 있게끔 이 상황이 이렇게 마련됐는데, 이제 저 진덕여왕, 성골이라는 존재가 끝나면서부터 다들 이제 이 진골들도 뭔가 생각이 다 다르겠죠. 왜냐면 내가 왕의 자격이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진골 귀족 회의 중에 뭔가 대표였었던 뭐 상대등, 우리 지난 시간에 들어봤었죠? 뭐 법흥왕 때 내가 뭐 병부와 상대등 설치했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바로 귀족회의의 대표격인데, 이런 애들은 귀족회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진골 중에서도 뭔가 인정받는 넘버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뭐 비담이나 알천 이런 애들인데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에 오히려 왕위까지도 넘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 진골 안에서도 뭔가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이 김춘추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지왕의 후손이거든요. 뭔가 어찌 보면 끌어내려졌었던 그런 존재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렸지만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에 이런 많은 업적들을 보이면서 특히나 나당노면까지 이끌어내면서 결국에는 이 경쟁 세력을 이 비담알천 등의 경쟁 세력들을 물쳐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무열왕 시기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제를 멸망시켜요. 660년에 멸망시키고요. 문무왕 시기에는 이제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됐으면 이 나당 동맹이라는 거 원래 한반도 쪽은 이제 신라가 이제 집어삼키기로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었는데, 백제를 집어삼키고 나서 웅진 도독부를, 그리고 고구려를 집어삼키고 나서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 경주 지방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당나라가 자신들의 영역으로 완전히 한반도를 삼아버리려는 그런 야욕이었겠죠. 자, 이 문무왕 시기에 결국에는 뭐가 터질까요? 나당 전쟁이 터져요. 자, 나당 전쟁이 터져서 어떤 이제 전투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이거는 676년에 전쟁이 끝나요. 결국에는 이 한반도 대동강 이남 쪽으로, 이북으로는 이남에서 이 당나라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싸움이에요. 어차피 싸움이나 전투나 똑같은 거예요. 자,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 두 개의 전투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전쟁으로 결국에는 삼국 통일을 이뤄내게 됐는데요. 이 신문왕 때가 정말 중요한 왕이라고 우리 아마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올려놨을 거예요. 자, 이 신문왕은 제일 중요한 왕인데요. 왜냐하면 통일 직후입니다. 상황을 잘 봐요. 통일 직후이기도 이 시기는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든 필요했고 뭔가 능력을 보이는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히 뭔가 왕권을 도전하지는 할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신문왕 시기에는 신문왕이 매우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진골 귀족들, 나도 왕의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진골 귀족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골 귀족들에게 위계를 다시 한번 확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을 이뤄냈죠. 그렇다 보면 영토가 넓어졌죠. 그러면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할까요? 넓어진 영토를 재확립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행정구역과 군사 이런 부분을 이제 재확립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이 진골 귀족들을 누르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진골 귀족들을 누르는 그런 모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김흠돌의 난을 진압해요. 이 김흠돌이라는 인물은 김씨죠. 경주 김씨예요. 진골 귀족입니다. 이 신문왕의 장인인데요. 자, 이 난을 일으켰다, 역모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흠돌을 대표적으로 제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골 귀족들의 기반이 되는 것들, 그리고 진골 귀족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약화시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진골 귀족들에게 먼저 땅을 줘요. 그게 바로 관료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급하고 대신 그동안 진골 귀족들에게 주었었던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 노급이라는 거는 이 관료전보다 압도적으로 땅도 많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수조권도 주는 거고 플러스 뭐도 주냐면 노동력도 주는 거였었어요. 자, 이게 이 많은 땅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이제 그런 것들을 주게 됐었는데, 이것들은 유사시에 뭔가 전쟁용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죠. 전쟁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급을 폐지하면서 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냐면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귀족들의 힘을 빼놓는 거죠. 하나는 이때 국학, 대학이라고 쓸 뻔했네요. 자, 국학을 설치합니다. 자, 이 국학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이죠. 유학교육기관이에요. 유학의 이념으로 이제 왕을 이제 좀 본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세 개가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이 신문왕은 업적이 많아요. 자, 그리고 넓어진 영토에 대한 재편입니다. 자, 전국이 이제 넓어졌으니까 전국을 9개의 주로, 그 다음에 5개의 소경을 두게 됩니다. 자, 9개의 주는 이제 우리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행정구역 넓은 뭐 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5소경이라는 것은 이 수도 경주는 여기 한번 볼까요? 너무 작게 그렸는데 경주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어요. 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옛날에는 조그만했기 때문에 한가운데였는데 넓어지면서 동남쪽에 치우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좀
수도가 치우친 것을 보완해야 되겠죠. 여기 김해, 금강경,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북원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수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뭔가 이 수도가 치우침을 보완하는 그런 도시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주 오소경을 이제 설치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 군사도 각 지역의 군대도 조금 배치를 해놔야 되겠죠. 자, 중앙군도 있어야 되고 지방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앙군이라는 건 수도를 지키는 겁니다. 지방군은 이제 지방을 지키는 거죠. 이 중앙군 우리 지금 현재 군대도요. 여기 전라북도는 3호 사단이라는 사단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이게 한 지역을 지키는 그런 향토 군인이 있는데요. 자, 이 중앙군은 이제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죠. 뭐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애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구서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십정이에요. 자, 여기서 잘 봐요. 구서당은 이게 수도를 지키는 애들이죠. 정말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애들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매우 특이한 게 뭐냐면 백제인과 고구려인과 말갈인 이런 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단 말은 뭐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 삼국 통일한 직후에 뭔가 이 민족적인 융합이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꽤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십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 9개 주죠. 각 주에 한 정씩 두면 되겠죠. 한 군대씩이에요. 자, 그럼 하나가 남네? 남은 하나의 부대는 어디다 둘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다 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죠. 서북쪽 한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한주에 이 정을 둬요. 2개의 정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났지만 그래도 당나라와 전쟁이 이제 치열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방비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자, 거기에 2개의 정을 두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왕은 상당히 업적이 많았고요. 성덕왕도 뭔가 이제 성세였었다라고 하고, 그 경도왕도 어찌 보면 뭐 성세였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때 뭔가 귀족들이 다시 이제 왕권을 위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노급이 부활해요. 이 귀족들의 특권이라고 했었죠. 진골 귀족들의 특권이라고 했었는데, 자, 노급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해공왕도 매우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시기에 뭐 96각간의 난 이 진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애들이 막 대거로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해공왕이 피살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열왕의 여기는 무열왕의 다 자손들이에요. 이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이 해공왕 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아닌 애들로 이제 나라가 이제 그 왕위쟁탈전을 벌여지겠죠. 이게 바로 신라 하대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자, 이 시기는 이 무열왕 계열이 아닌 이 진골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왕의 자격이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대등이라는 존재가 바로 귀족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뭔가 귀족회의 대표였었던 애들이 우선권이나 뭔가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상대등 출신 이런 애들이 그래도 뭔가 왕위를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혼자 왕을 한다라기보다 뭔가 팀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러닝메이트죠. 팀을 맺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왕할 테니까 다음번에 네가 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선덕왕이에요. 아마 교과서나 책들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이 선덕왕 바로 다음이 원성왕이에요. 여기는 어찌 보면은 왕위를 막 이렇게 실력으로 막 뺏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둘은요, 러닝메이트예요. 팀으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올라왔던 애입니다. 자, 이 원성왕 같은 경우에는 업적이 하나 있어요. 업적이라기보다 뭔가를 뭘 해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뭐냐면 독서 3품과입니다.
자, 뭐냐면 독서, 책을 읽은 거죠. 그때 당시에 무슨 책일까요? 유학에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뭐 삼경, 뭐 오서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자, 유학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정도에 따라서 상, 중, 하 3품으로 나눠가지고 원래 인재로서 등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 진골 귀족들은요, 나 우리 집안 잘 나가는데 나는 그 정도 내가 왜 너네들한테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내가 관료가 돼야 돼? 이런 거야. 우리 집안이 이 정도 힘을 쓰면 난 당연히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귀족들의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겪고 결국엔 실패하게 돼요. 자, 이런 원성왕. 인데요, 여기에 이제 선덕왕, 원성왕, 헌덕왕, 뭐 희경왕, 민왕, 심왕 뭐 이런 왕들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실력으로 왕위를 어찌 보면 뺐다고 했었죠. 자, 이 선덕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원래는요, 이 원성왕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김주원이라는 애가 올라왔어야 돼요. 다음 왕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끼고 원성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은 이제 이 김주원은 사실 그냥 어찌 보면 포기했어요. 근데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아버지가 왕이 됐어야 됐을 텐데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헌창의 난, 이 시기에 이제 원성왕 때 일어났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김헌창의 난, 이런 것들처럼 이 왕위를 위한 이런 쟁탈전이 막 벌어지던 시기가 바로 신라하대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왕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쟁투를 벌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에 대해서 뭔가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왕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왕권을 뭔가 뺏으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쟁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요? 머니죠. 자, 돈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 다 지방에서 막 수탈을 합니다. 지방에다가 이제 수탈 막 내놓으라고 막 이러니까요. 이 지방 관리도 안 되니까 또 지방에서는 중앙 내가 왜 굳이 중앙말 들어야 돼 하면서 막 지방에서 말도 안 듣고 아예 거의 독립국가 같이 이제 독립해버리는 그런 애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족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중앙에서 또 막 닥달을 하면은 뭔가 얘네들이 또 전쟁까지 벌이기엔 좀 그렇겠죠. 중앙에서 요구하는 거는 또 내게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는 거는 이제 백성들입니다. 지방에서 호족들이 착취하고 국가에서 이제 왕실에서 그런 쟁탈전을 벌이기 위한 이런 이 세금 같은 것들을 내라고 하니까 2중, 3중으로 수치되는 게 바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시기에 신라하대에는 많은 밀란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종과 에노에난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호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호족은 중앙 정계 이런 왕위 쟁탈전에서 신물 난다라고 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간 인물도 있어요. 이 진골 귀족이지만 그리고 지방에서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를 통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 짱할래 하면서 뭐 이렇게 거의 뭐 조폭같이 지역을 먹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세력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뭐냐면 해상의 털을 잡고 말 그대로 내가 짱이요 이러면서 등장했었던 애들이 있는데요. 자,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뭐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서 막 이렇게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게 바로 궁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의 밀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토벌하기 위해 갔다가 아예 이제 호족이 돼버린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중에 견훤이에요. 견훤은 군인 출신입니다. 이 뭐 지방의 군인 출신인데 뭐 이런 것들 때려잡다가 결국에는 내가 왕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왕건 이런 애들 있죠. 자, 이 왕건 이런 애들은요. 누구냐면 송악이죠. 개경의 이제 해상 세력 이 호족입니다. 자, 호족 자손인데요. 거기서도 나 왕 중앙말 안 듣고 우리
집안이 이제 이쪽 지역을 장악하자 막 이렇게 등장했었던 애들이에요. 이 호족은 말 그대로 이 호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용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뭐 거의 조폭 같은 애들입니다. 원칙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이 중앙에서 뭐 통제를 받으면서 이 백성들한테는 국가에다가도 세금 내라고 하고 자기들한테도 세금 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자, 이런 이 호족들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이 호족들의 일부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후삼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고려까지 이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호족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해상 세력이 하나 또 있죠. 누구냐면은 장보고예요. 자, 이 장보고라는 인물 들어본 적 있죠? 평민이긴 한데 이게 중국 가서 이제 군사적으로 실력을 길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청해진 완도에 청해진을 세워서 해상왕 이 뭐 해적을 소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물들도요, 이 중앙의 왕위 계승 쟁탈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보고도 참여를 했었다가 죽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이 신라 하대는 이렇게 혼란스러움의 연속이다가 결국에는 이런 호족들에 의해서 통합이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호족뿐만 아니라 우리 육두품이라는 존재예요. 이 육두품은 우리 사회 부분에서 내가 하긴 할 건데 뭐냐면 이 신라에는 이 골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품족, 두 품족이 있어요. 이 골족과 이제 두품, 그래서 골품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부터 이 일두품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래도 관료를 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 관료를 하는 애들인데 이 육두품이라는 건 두품 계열의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이 신라 중대 시기에는 그래도 왕이 막 잘 써줬어. 근데 너네는 이렇게 뭔가 왕족 이런 계열은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잘 써줬는데 지금 이 신라 하대에는요, 지금 진굴도 너무나 많죠. 육두품이 특히나 천대를 받아요. 왕위 계승 전에 니들은 뭐 이렇게 지금 너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진골 세력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두품이 이제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육두품들은 특히나 자신의 실력보다 자기보다 모자란 애들이 막 저렇게 고위 관료를 하고 왕위쟁탈전을 벌이는 걸 보면서 근데 자기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겠죠. 그래서 이런 그지 같은 골품제라고 하면서 이 신라의 그런 신분제 자체를 비판하고 반신라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발해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발해는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넘어간 거예요. 자, 발해는요, 우리 698년에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죠. 딱 30년 뒤에 발해가 만들어져요. 네, 이 중국 당나라로 끌려가던 이 고구려 유민들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바로 발해라는 나라입니다. 발해를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고왕.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이 이제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문왕과 선왕만 알면 끝이에요. 자,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는데 이제 영토가 확 넓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 고구려의 밑에 있었던 이런 말갈족 이런 애들을 다 복속시키면서 내가 바로 우리의 고구려를 다시 이은 나라다라고 하면서 막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막 말갈족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 고구려의 옛날 밑에 있었던 이런 말갈족 다 흡수하는데 이게 하나가 흡수가 안 되고 막 계속 버티는 거예요. 다른 이게 막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흑수말갈이에요. 흑수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이 흑룡강이에요. 자, 이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인데, 자, 이런 흑수말갈이 저항을 하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또 때려잡으러 가겠죠. 그랬더니 흑수말갈이 누구랑 연계를 해버리냐면은 당과 연계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받겠죠. 근데 이 당나라도 뭔가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발해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더 열받겠죠. 어떡할까요? 선빵 필승이다라고 해가지고 당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등주 바로 어디냐면은 지금 내가 새로 그린 곳 있죠. 자 여기에요. 자 여기를 산동만두예요. 산동만두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냐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장문휴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합니다. 자 이러듯이 특히나 이 뭔가 당나라와 대립을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당과 대립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자 그래도 대립하기는 좀 그렇겠죠. 발해라는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어도 이 중국을 혼자 상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어떡할까요? 중국의 여기 어디? 여기 어디냐? 일본 외와 연합. 일본과 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과 연계를 할게요. 일본과 연계. 자, 특히나 얘네들은 이제 일본 왕에게 국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이 고려의 왕 이제 고구려의 왕이기 때문에 자 너희들은 신하로서 이제 우리를 뭐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일본이 되게 기분 나빠했다라는 뭐 좀 그런 기록도 있기는 해요. 자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연호도 쓰게 됩니다. 뭐 인한 그 다음에 대흥, 건흥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왕식입니다. 언제까지나 당나라와 대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과 친선이에요. 친선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거의 당나라도 아무리 이렇게 강력한 나라이긴 했지만 막 이렇게 마냥 대립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선진 문물들을 이제 수입하게 됩니다. 수용.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고구려를 이었었던 발해는 신라를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신라와의 연결 통로가 있었다라는 거 바로 뭐냐면 신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를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왕 시기가 바로 이제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뭐 바다 동쪽에 전성기를 이룬 나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요. 매우 큰 이제 나라가 됐기도 했고요. 뭐 요동이나 뭐 요동 진출하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영토 확장. 자,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발해는 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요. 발해라는 나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게 됐었죠. 그래서요, 당나라의 정치 체제인 삼성 육부제를 실시해요. 자, 이 삼성 육부제. 뭐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거는 우리 고려 때도 같이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 다음에 밑에 이후에 병현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제도들을요 가져오기는 하는데 이름만 독자적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독자적으로 쓰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충인의 지예신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네, 독자적으로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관제죠. 그리고 지방관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5경 15부 62주 엄청나게 많죠? 5경 모두가 다 수도에는 아니었어요. 뭐 세 개의 뭐 상경, 중경, 동경 이런 곳은 이제 수도이기는 했는데요. 이 나머지 남경과 뭐 이런 서경이었나? 뭐 그런 곳은 이게 조금 수도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15부 62개 주예요. 자, 62개 주까지나 됐다. 엄청나게 넓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기록했다라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땅, 넓은 땅은요, 우리 민족이 다 다스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발해의 인구 구성은 아주 소수의 고위층만 고구려인이고요. 나머지는 말갈인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대다수가 거의 다가 말갈인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의 말갈 촌장 이런 애들이 다스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요, 결국에는 926년에 멸망을 하나요?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멸망하는 원인 중에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다양한 썰이야. 하나는 뭐 백두산 대폭발 썰도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해서 멸망했다라는 썰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썰은 인구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구려인의 소수의 고구려인, 그 다음에 다수의 말갈인입니다. 얘네들이 뭔가 자각을 하거나 각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와해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결국에는 뭐 와해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는데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멸망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근데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발해는 우리 역사에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가 맞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 다른 나라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뭐 이제 일본에 대한 보낸 국서가 있습니다. 고려 왕이다, 뭐 고려 국왕이다라고 썼었던 국서. 이래 보낸 국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고구려의 풍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온돌, 이 K온돌이라고 하죠 요즘에는요. 이 온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구려를 회복했다 막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영토 회복, 고구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문화 양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냐면 또 아까 이 온돌뿐만 아니라 모주림 양식, 말각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한번 전에 그림을 그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굴식돌방 무덤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옆에 단면도로 봤을 때 여기가 입구 쭉 들어가면은 돌로 된 사면이 있는 방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 천장을 위로 쳐다봤을 때 천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또 이렇게 메우면 얘가 메워지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를 이렇게 하면 또 메워지겠죠. 메워지는 거요? 메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를 줄여나가는 모주림 천장. 이게 바로 이 고구려의 독특한 이 무덤의 천장 양식이었는데요. 자, 이런 천장 양식을 계승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